않아서 일본 주식은 모두 매각했다. 일본 관련 재산은 주식이나 돈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50년 일본은 범죄 대국이 된다. 일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짐 로저스는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이 피터 팸이라는 한국제 펀드 매니저는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2041년에는 일본이 부채 이자 상환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세수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이걸 메우기 위해서 정크본드를 발행하다가 부채의 함정에 빠져서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학자 볼 크루그먼은 일본은 그리스 같은 채무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일본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폴 크루그먼은 재정균형을 하기 위한 소비세 인상도 반대하고 있다. 출처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기업이라면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장래 증세를 하거나 세출을 삭감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서 파산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주류 경제학 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현대 화폐이론을 주장하는 미국 학자들은 일본이 지금보다 지출을 늘려도 파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파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일본 국채 보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자국 국민인 특수성은 일본의 파산 위험성을 낮추는 큰 요인이다. 보통 위험 자산은 미국 국채와 내국채를 일컫는다. 일본 재무성이 매년 공개하는 증권투자 잔고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2017년 기준 약 10%로 90%의 국채는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국채 금리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저축을 사실상 정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GDP 대비 250% 수준까지 폭증하면서 국채 이자율 1%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일본 정부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철저히 합리적인 경제시장이라면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본 국민이나 일본 내 금융기관이 일본보다 높은 금리를 쳐줄 해외 투자처로 자본을 이동시켜 일본이 국채 만기가 닥쳤을 때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차환하려는 시도가 위로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둘째, 차환이 막힌 일본이 상환을 위해 해외 순자산을 대량 매각하여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실현되지 않고 일본인들이 이득이 되지 않는 일본 내 금융기관 예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애초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금이 이익이 되려면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해야 한다.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이 0.001%인 상황이라 이자율은 까놓고 말해 0%라 봐도 무방하나 반대로 일본은 인플레이션은커녕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장기 불황인지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득이긴 이득이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자율이고 자사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 디플레이션은 현대 경제의 핵심인 소비 행위를 위축시킨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저축을 빌려 일본 경제에 투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즉, 다른 고수익 투자처로 대거 자본 유출이 일어날 정도의 역동성이 있었다면 애시당초 이렇게나 국채를 찍어낼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일본 국채를 산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인의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고 만성적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일본 국채의 수익률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고 마이너스 금리를 책정하면서 15년물까지는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발행잔고 약 1,000조인 가운데 약 5% 수준을 유지하던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은 2017년 폭증해서 10%를 넘었다. 글로벌 초저금리의 영향 속에서 안정성이 높은 일본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의미고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일본인만의 유별난 특성도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국채 만기를 고르게 설정하였기에 국채 차환이 막히는 문제가 전개화되면 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극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은 한없이 작다. 물론 한없이 작다고 제로가 아님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일본의 파산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태는 세계 경제 그리스 사태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통화 스와프를 비롯한 조약 체결에 적극적이며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오히려 위에 서는 것은 타국 통화가 아니라 손꼽히는 안전자산인 엔화이고 일본의 달러 보유고 역시 중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협정에서 딱히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도 여러 국가와 원화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는데 미국은 통화 스와프에 매우 인색한 나라인 동시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을 정도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일본이 미국과 지금과 같은 긴밀한 경제 안보 협력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자칫하면 모라토리움 선언 한방의 미국이야? 대지역에 구축한 영향력자로 주변국을 문자 그대로 골로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기에 일본의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경우 주변국들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고 다같이 유동성 위기가 와서 망한다면 미국도 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런 걸 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시다TV입니다. 일본의 한 언론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제1교포 3세로 한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대의 IT 회사이자 세계적인 투자 회사입니다. 일본 재계순위 탑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일본의 3대 통신사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손 회장은 인터뷰에서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의 일본은 사라졌다. 손 회장의 얘기는 급격한 기술력 약화로 일본 산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손 회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일본은 전자 관련 기술로 세계를 지배했다. 하지만 이제는 몇몇 부품과 자동차 일부에서만 살아남은 정도이다. 세계로부터 버려진 기분이다. 세계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섬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다. 손 회장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일본은 전자산업을 필두로 여러 기술 산업을 주도해왔습니다. 한때 반도체 산업도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한국에 모두 내주었습니다. 손 회장이 꼽은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가 정신의 약화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은 여전히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세계 경제의 중심에 다가섰습니다. 이미 일본을 제쳤습니다. 일본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채 갈 길을 잃었습니다. 손 회장이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자신이 보유한 세계 최대의 기술 투자 펀드인 비저펀드의 투자 실적 부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손 회장은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리더입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창업자의 비전과 열정이 마음에 들면 막대한 돈을 거리낌 없이 투자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손 회장의 경영 철학은 당장 이익을 못 내도 뛰어난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 회장이 위워크, 우버, 쿠팡 등의 막대한 베팅을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데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손 회장의 현 상황이 낙관적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버는 25%나 주가가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고 쿠팡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죠. 위워크는 상장 전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최근 위워크의 창업자 애덤 노이만을 최고 경영자직에서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알라. 이는 일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도 들립니다. 일본, 한계를 알아라. 일본의 성장은 끝났다. 그렇다면 손 회장이 걸고 있는 마지막 승부처는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공지능은 일본의 마지막으로 남은 역전의 기회이다. 손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탄치는 않습니다. 정부나 교육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듯 보입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경쟁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되었고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산업에 청소년들이 도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다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